바람, 물, 그리고 루미. 그날 새벽, 나는 내 삶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루미의 피투성이 된 발톱이 젖은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 아래서 녹슨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설계한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루미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왔는지를. 나는 민준이다. 30대 후반의 건축가로 서울 강남에서 가장 바쁜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통제하며 살아왔다. 감정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조깅을 하고 7시 정각에 샤워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했다. 회사에는 8시 45분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감정은 설계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특히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비생산적인 감정들은 더욱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애도 기간을 정확히 3일로 제한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루미였다. 루미는 아버지가 기르던 10살짜리 페르시안 고양이였다. 아버지는 루미를 유난히 아꼈다. 내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매일 아침 루미와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도 루미를 무릎에 올려놓고 작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루미는 자연스럽게 내 책임이 되었다. 여동생 미나는 신혼이었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루미는 내 아파트로 왔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루미는 조용한 고양이였다. 울지도 않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캣타워에서 잤다. 내 완벽한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루미는 점점 밥을 적게 먹었다.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루미는 하루 종일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같은 자세였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루미가 너무 말라가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도와주러 온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동물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다. 스트레스성 거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환경 변화나 보호자 분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루미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 루미는 밤마다 낮게 울기 시작했다. 우우 하는 낮은 신음소리로.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의 습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간절함? 더 이상한 것은 루미의 행동이었다. 가끔씩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바라보며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도 루미가 이상해. 나는 미나에게 털어놓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뭘 기다려?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 아닐까? 고양이가 사람을 그리워해. 그건 너무 감상적인 해석 아닌가? 오빠는 항상 그래. 모든 걸 논리로만 설명하려고 해. 미나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나는 루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아버지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셨다.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아버지가 생전의 그림을 그리러 자주 가던 장소였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이었다. 루미도 데려가자. 미나가 제안했다. 아빠가 가장 아끼던 아이잖아. 한 번은 데려가야지. 나는 망설였다. 고양이를 묘지에 데려가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승낙했다. 일주기가 되던 그날은 맑았다. 3월 초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는 루미를 이동용 케이지에 넣고 차로 2시간을 달려 묘지에 도착했다. 묘지는 조용했다. 주말 오전이어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버지의 묘가 있었다. 1년 전 장례식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묘비 주변의 잡초가 조금 자란 정도였다. 우리는 제사상을 차렸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막걸리 한 병과 전어구이, 그리고 호두과자.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다. 제사를 지낸 후 나는 루미를 케이지에서 꺼냈다. 그 순간이었다. 루미의 모든 털이 곤두섰다. 귀는 바짝 세워지고 눈동자는 평소보다 훨씬 커졌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루미, 괜찮아? 내가 루미를 만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루미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묘 앞 흙을 파기 시작했다. 착, 착, 착. 발톱이 딱딱한 흙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다. 안 돼. 루미, 그만. 나는 루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루미는 내 손을 피하며 더욱 격렬하게 흙을 팠다. 발톱이 찢어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오빠, 저거 봐. 미나가 소리쳤다. 루미가 파헤친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돌이 아니었다. 툭! 루미의 발톱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루미를 옆으로 밀어내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젖은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크기는 성인 남자 손바닥 정도였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J, I, 정인?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인, 아버지의 마지막 인연을 함께했던 간병인이었다. 50대 후반의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으로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봐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왜 정인 씨 물건이 여기 묻혀있지?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상자를 열어야 할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미가 이 상자를 어떻게 알았을까? 열어보자. 미나가 말했다. 여기 묻혀 있다는 건 아빠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의 경첩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억지로 힘을 주자 열렸다. 상자 안에는 방수포에 쌓인 몇 개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다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목걸이와 스케치북. 사진을 먼저 꺼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맑고 순수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루미의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보았다. 모든 사진에 같은 여성이 나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루미와 놀고 있는 모습,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이 여자 누구야? 미나도 사진을 보며 당황스러워했다. 편지를 펼쳐보았다. 첫 번째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인 엄마, 그리고 아버님께 수술이 잘 되면 저도 언젠가 가족 옆에 있고 싶어요. 루미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오래오래. 소희 드림.
소희.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름이었다. 소희가 누구야? 나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아버님, 오늘 루미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잘 그린 것 같나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소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들이 10여 장이 넘었다. 모두 같은 서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편지에는 아버지와의 일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함께 그림을 그린 이야기, 루미와 놀았던 이야기, 바다를 보러 간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아버지는 언제 이 소희라는 아이를 만났고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오빠, 미나가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다. 이거 봐. 스케치북을 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첫 페이지에는 루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루미의 특징을 잘 잡아낸 그림이었다. 특히 루미의 눈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아버지가 즐겨 그리던 바닷가 풍경과 비슷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매우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이 그림들 전부 소희가 그린 거야? 스케치북을 끝까지 넘겨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소희.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그림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아버님, 오늘 심장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루미가 제 옆에 있어줘서 괜찮았어요. 루미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아플 때마다 꼭 제 옆에 와서 야옹 하거든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무섭지만 아버님과 루미가 있어서 용기가 나요. 수술이 성공하면 저도 아버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면서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소희는 정인의 딸이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희를 딸처럼 아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소희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상자는 왜 여기 묻혀 있는 걸까? 그때 내 시선이 다시 루미에게 향했다. 루미는 상자 옆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루미,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루미는 짧게 야옹 하며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목소리를 냈다. 저기.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묘지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인이었다. 정인 씨. 정인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죄책감? 그걸 찾으셨군요. 정인이 상자를 보며 말했다. 사실은 제가 묻었어요. 정인 씨가요? 네, 죄송합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집에 가서. 정인의 집은 아버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의 2층이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오래된 삶의 흔적이 느껴졌다. 정인은 우리를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다. 루미는 주저없이 정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발목에 몸을 비볐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정인 씨, 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인은 깊게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소희는 제 딸이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또 다른 충격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아버님 댁에서 간병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돈만 벌려고 했어요. 소희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아버님이. 정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이 소희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친손녀처럼 매일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 루미랑 같이 놀게 해주시고 소희도 아버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사진 속 소희의 밝은 표정을 떠올렸다. 그 미소는 진짜였구나.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언젠가 나중에 모두 내 곁에 두자라고. 그게 아버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이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소희 수술은 성공했어요. 다들 기뻐했죠. 아버님도, 저도, 소희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정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합병증이 생겼고 결국 정인은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적절한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묻으신 거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가 남긴 편지들과 그림들을 어디 둘 곳이 없었어요. 봉안당은 너무 비쌌고 집에 두자니 너무 슬퍼서. 그래서 아버지, 유해? 아버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모두 내 곁에 두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정희는 계속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허락도 받지 않고 나는 정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슬픔이, 그녀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인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소희는 몇 살이었어요? 24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소희를 정말 많이 아꼈나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정말 많이. 아버님한테는 늦둥이 딸 같은 존재였어요. 소희도 아버님을 정말 좋아했고요. 나는 루미를 바라보았다. 루미는 여전히 정인의 곁에 있었다. 편안한 표정으로. 루미도 소희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소희가 가장 아꼈던 게 루미였어요. 매일 루미랑 놀아주고 루미 그림도 수없이 그렸고 루미도 소희를 따랐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루미의 무기력, 루미의 슬픔, 루미가 기다리고 있던 것. 루미는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오늘 루미는 소희를 찾았다. 상자 속에 묻혀있는 소희의 흔적들을 루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상자가 거기 있다는 걸? 정인이 루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때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희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루미에 대해. 정희는 소희의 마지막 인연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소희에게 그림을 가르쳐준 이야기, 함께 바다를 보러 간 이야기, 루미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소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팠으면서도 항상 밝게 웃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그런 소희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연을 떠올려 보았다.